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확장 억제와 관련해 별도의 성명이 발표될 것이라고 한미 정부가 밝혔습니다. 네, 미국 시간으로 26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풀어야 할 과제, 또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미국 국빈 방문인데 먼저 이번 국빈 방미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년 만에 국빈 방문이잖아요. 그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춰서 네. 우리 정상을 미국에서 초청해서 이제 그 회의를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가장 고려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작년 5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께서 윤 대통령을 초청하셨고 그거에 대한 답방 성격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미동맹 70주년 역사적 상징성과 더불어서 이제 한미동맹이 세계에서 성공적인 모범적인 동맹의 하나로서 이제는 군사안보 동맹에서 이제 더 진을 보해가지고 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의 문제점을 짚고 이제 미래의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미국 상하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환영하면서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70주년 기념 동반 결의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하고 동반 결의안 발의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결의안이라고 해서 레졸루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법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입장을 강하게 표현하고 이제 그 어떤 합의된 사항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그런 구속 그건 없지만 의원들이 그 의견을 모아서 낸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이제 메시지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그 윤 대통령께서 이번 방미 그리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서 방문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방의회 의원들까지 미국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한미가 협력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미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고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다. 이 부분을 정치, 즉 의회 측면에서 확인한 그러한 정치적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첫 일정으로 넷플릭스 CEO와 만나서 거액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3조 3천억 원의 투자를 하기로 넷플릭스가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첫 일정이 미국 기업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아낸 것 상당한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알려진 일정으로는 우리 동포 간담회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숙소로 넷플릭스 이제 그 공동 CEO가 찾아와 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대규모 투자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좀 개인적으로 좀 웃음을 짓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네. 우리 기업 현대차의 총수께서 가셔가지고 이제 대규모 추가 투자 약속을 하고서 이제 두 분이 독대도 하시고 뭐 이런 사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만나려면 대규모들이 필요하구나. 그랬는데 이제 액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일정이 없는 그러한 만남이 성사돼서 이제 미국 측에서 우리 향후 4년 동안 3조,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액수죠. 네. 3조 3천억 원을 갖다 투자한다고 하니까 우리 대통령을 만나려면 최소한 저렇게 약속이 없으면 저 정도는 되는구나. 그 부분에서는 이제 좀 미소가 짓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좀 뿌듯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K 콘텐츠의 힘을 보여준 그런 상징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큰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돌아오지 않을까. 그거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현지 시간으로 26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북 확장 억제 방안과 관련해서 별도의 문건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 성명 외에 별도로 확장 억제와 관련한 성명을 따로 이제 나온다라는 건데 그만큼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별도의 문서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공을 들여서 양측에서 논의를 했다는 얘기고 그 예.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물론 공동 선언문에 성명의 확장 억제라든지
미국의 어떤 한반도 방위태세가 굳건하다, 한미동맹은 철통 같다, 혈맹이다 이런 부분은 재확인의 부분이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예. 그 부분과 별도로 이제 그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확장 억제 관련된 논의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만, 그러면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한국이 얼마만큼 유효적으로 참여를 해서 정말로 유사시에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전력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명문화하고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통해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예. 구체적인 문구나 이런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강력한 수준의 문구가 나올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력한 수준의 확장 억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전망해 주셨는데, 일단 확장 억제라고 한다면 북한에 고조되고 있는 핵 위협에 대응한 우리의 대응 방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께 확장 억제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강력한 수준의 대응이 담긴다. 지난 5월에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당시에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 뭐 이런 공식을 천명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내용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담길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확장 억제라는 게 영어로 extended deterrence 해가지고요. extended가 확장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핵무기까지, 핵 능력까지 포함하는 그런 억제력입니다. 그러니까 억제력이라는 것은 뭔가 실제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못하게 막는 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이 어떤 군사적으로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핵을 포함한 미사일, 네. 재래식 전략 모두를 동원해서 미국 본토가 공격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맹국을 군사적 위협부터 보호해주겠다. 이걸 약속하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해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 상응한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 담보가 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 많은 목소리가 있었고, 이 부분을 한미가 이제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명문하는 거라서, 이제 일각에서 언론 보도 나오는 부분에서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미국이 똑같이 핵 보복을 해주겠다. 이 부분을 명문화할 것인가. 워딩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미국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서 행동을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담보해주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네. 이와 더불어서 전략 자산이 우리 측의 요청에 의해서도 정말로 유사시에는 어떤 전략 자산이 한반도로 전개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우리 측의 적극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하는 부분이 들어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이와 더불어서 이러한 명문화된 부분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이제 우리 한미 당국에서 하는 것이 북한 핵 능력에 대응해서 어떤 핵 교리라든지 대응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향상시켜 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다루는 어떤 상설에 대한 어떤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고위급, 일각에서는 장관급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만 SCM을 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계속 이제 상설화된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전에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핵 공격 대응 차원에서는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나토 수준의 그런 핵 공격 대응은 어떤 거고, 그리고 그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과거 냉전 시대에 어떤 서구 진영과 어떤 소련 진영이 공산권이 이제 냉전을 겨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미국과 소련이 어떤 핵 능력을 놓고 굉장히 군비 경쟁을 겨루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이제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또 소련의 핵 능력,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나토라든지 서구의 어떤 회원국들이 불안감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있으니까, 즉 미국의 핵 능력을 믿고 유럽의 그것도 나토 회원국들은 핵 능력을 개발 안 했거든요. 독자 핵무기를 갖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소련의 핵 위협에 대응해서 우리 또 미국 측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뭔가 담보할 수 있는 걸 달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어떤 독일이나 다른 5개의 국가에 실제로 미국 핵탄두를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술핵을 갖다가 유럽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배치를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협의를 했습니다. 예. 물론
그 최종 결정,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최종 결정은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 수준의 이제 그 협의체는 있어야 되고 논의가 돼야 된다. 그러나 나토식과는 다르게 한국식에서는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뭐 전술적 군사적으로 큰 효용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 미국의 확실한 실행력 약속을 통해 가지고 그에 준하는 그러한 핵 억제 능력을 우리가 담보받겠다. 이러한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고 또 군사 정찰 위성이 이미 제작됐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특히나 군사 정찰 위성을 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뭐 아직까지는 잠잠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의 고강도 대북 확장 억제 방안이 나온다면 또 북한이 여기에 반발해서 또 다른 차원의 도발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북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네.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요. 분명히 반발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계속 그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탓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겠죠. 네. 그리고 그걸 명분으로 해갖고 자신의 어떤 그 인공위성이라든지 ICBM 능력 개발을 갖다가 정당화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게 없었으면 북한이 예정된 그러한 인공위성 발사라든지 네. ICBM 발사를 안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북한은 이미 자신의 예정된 계획표를 가지고서 차근차근 자유적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의 명분으로 한미 간의 어떤 그 군사 협력 강화를 갖다가 비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문제도 오를 것인지 이 부분도 좀 큰 관심사인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교전국 간의 여러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앞서서 조건부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를 한 것과는 좀 달라진 건데 현재 뭐 중국과 러시아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들 국가의 관계를 좀 고려한 수위 조절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원래 우리 정부에서 수위 조절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교를 하면서 미국하고 일본하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에게 중요한 그 어떤 외교 상대국이기 때문에 항상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신의 인터뷰에서 가정하에서 논의가 된 것인데 이게 지금 현상에서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게 좀 와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민간인 피해가 있다든가 대량 학살이 있다든가 심각한 전쟁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예. 그렇다면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군사적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러한 가정은 다 빠지고서 지금 상황에서도 필요하다면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걸 시사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사실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반발하는 것은 합리적인 반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국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어떤 행위나 언급을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어쨌든 간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항상 원칙이 교전국에게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거는 변함없는 원칙이고요. 그거에 기반을 해서 미국과의 관계,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그리고 러시아의 관계 이걸 다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관심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문제라던가 또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좀 테이블에 오를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을 끌고 있거든요. 일단 미국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결정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교수님께서는 이번 회담 테이블에 좀 오를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뭐 논의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그렇지만 양자 회담이기 때문에 한미 간에 다뤄야 될 의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 억제 부분이라든지 경제 안보 부분이라든지 이제 그 미래 첨단 기술 부분을 놓고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양국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양국의 경제적 이익을 담보하고 네. 어떤 새로운 분야의 규범이나 원칙을 만들어서 선도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인적 교류라든지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은 그 이후에 이제 한미일 삼각 공조라든지 그다음에 대만 문제, 즉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미 동맹이 어떤 역할을 할 네. 것이냐 이러한 부분을 논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예.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점적으로 논의가 될 건 같지 않고요. 그냥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에서 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길에서 안보만큼이나 좀 가장 관심이 큰 부분이 경제 부분인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서 국내 기업인 122명이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의 어떤 경제 정책들을 보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반도체 지원법 등 이제 자국 우선주의 정책들을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숙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향후 3, 4년 동안에 바이든 행정부 재선이 되든 아니면 그 다음 행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향후 10년 동안은 경제 외교, 경제안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한미 관계의 그 의자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노력이라든지 미래 먹거리 첨단 기술을 둘러싸고 누가 선점할 것인가, 그것이 미국 중심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려는 그게 분명한 의도가 보이거든요. 예. 이러한 추세는 민주당이 재선에 성공하든 공화당이 정권을 탈환하든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당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미국이 원천 기술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해당 분야의 경쟁력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아프고 가장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주도의 공무원 재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는, 그거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한미 동맹이고 경제적으로 같이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하더라도 들어가 보면 양국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네.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문제들은 계속 앞으로 계속 도출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방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업들에도 우리 정부에게 어떤 하소연을 할 거고, 미국 기업들도 미국 정부에 하소연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절충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타협점을 찾는 것이지, 이게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의 승리, 일방의 패배를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논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도 이제 그 미국의 재투자를 통해 가지고, 투자를 통해 가지고 뭔가 명분을 만들어내고, 한미 동맹의 공고한 발전을 통해 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보다 더 우리에게 우호적인 어떤 경제 환경, 안보 환경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고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 노력해서 풀어나가는 게 우리 외교 당국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로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중국이 미국 마이크로사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해서 반도체가 부족할 경우에 한국 기업이 이를 채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한 사실이 외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격화할 경우 우리가 미국 편에 서달라, 이런 요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신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국 정부에서는 요청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미국 기업에서 요청을 할 거고, 미국 네. 정부 입장에서도 중국을 배제한 미국 중심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서, 특히 첨단 기술 반도체 분야에서 그걸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연하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구멍이 생기는 것, 특히 동맹국이 들어서 그러한 부분을 메꾸는 거에 대해서 달갑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 입장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청을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정하는 우리의 몫이고요. 우리 정부가 해당 기업들과 어떤 논의를 통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유리하다, 총체적으로 해서 유리하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이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경제적 이익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익을 바탕으로 해서 정중하게 거절할 수도 있는 부분인 네. 거고요. 그래서 사안별로 이제 다른 모습이 보여질 거고요. 그 바탕에는 우리 국익, 경제적 이익이 반드시 있어야, 그리고 그것을 보편적 협력 원칙에 의해서 그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때 그것이 미국이나 중국, 이게도 모두 다 설득력 있는 좀 우리의 주장으로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앞서 언급해 주신 반도체 문제, 또 대만, 우크라이나 등 이런 중국과 러시아가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슈들이 거론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이런 움직임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잘 관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를 파탄내기 위해서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한국이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너무 미국 측으로 가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애원을 하는 것 수도 있고요, 경고를 하는 것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한국의 가치나 중요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이렇게 반증의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라든지 경제 부분에서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미국과 이 협력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협력, 서방과의 협력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하면서요. 예. 그거에도 그러면 그걸 하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도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전통적인 부분의 무역이라든지요, 에너지 부분에서의 협력 같은 것은 중국과 러시아와 계속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미국과 함께할 수 없는 그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을 하고요, 이해를 구하면서 어떤 간극을 좁혀나가는 그런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국익 중심의 실용이, 국익 중심 원칙으로 해야 될 그 상황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한 그 어떤 토대가 될 거고요. 그 위에서 우리 국익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중국, 러시아의 관계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현지 시간으로 25일,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5일이 바이든 대통령 대선 출마 선언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 영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힐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 의사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기간 동안 밝힌다, 이것이 한미 정상회담에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겠습니까? 뭐 양국에게 뭐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거라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늦었어요. 재선을 공식 선언을 해야 되는데, 이미 그 상대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유력 어떤 공화당 그 대선 후보들이 굉장히 어떤 선거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조바심도 나실 거예요. 그렇지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하셔야 되니까 너무 일찍 선거판에 떨리기는 어렵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가 좋을까, 타이밍. 그래서 4년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똑같은 날이기 때문에 그때 그 선언을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가장 대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혈맹이고, 그러니까 프렌드 쇼어링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 그리고 재종량을 갖춘 굉장히 매력적인 동맹 국가인 한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생각해 보세요. 두 정상이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는데 분명히 질문을 할 거란 네. 말입니다. 재선에 대해서. 그러면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윤 대통령과 함께 한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친구며 그다음에 친구이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다. 봐라, 내가 지난 2년 동안 이만큼 많은 일을 했다. 네. 그리고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는 돈독할 거고, 한국과의 관계는 우리 중산층을 위한 나의 대외 정책의 노력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도 국내 정치적으로 어떤 명분을 세우는 그것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그 입장에서도 공공외교를 위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돈을 쓰는데, 그것이 미국 프라임타임 시간에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간다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는 그러한 효과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부분을 생각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외교원 민정훈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